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년 인문학이라는 강좌에서 이번에 헌법의 의미와 가치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하게 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제 헌법의 의미와 가치라는 요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일단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뭐 좀 물방울 모양으로 놨습니다. 이제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요 지금 시기가 지금 8월 달인데 좀 시원한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물방울 무늬로 한번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보실 부분은 뭐 그 헌법의 의미와 가치 부분인데, 이제 먼저 이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이제 짤막 상식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 가지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를 통해 가지고 헌법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무엇을 담고 있고, 또 가치 있는 헌법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헌법적인 내용을 담아야 될지,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그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먼저 이제 우리가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제 뭐 사전적인 좀 지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법은 왜 필요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법이죠. 예, 법은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뭐 개인이 살다 보면은 개인들은 이기적이죠. 일단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사회가 혼란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거나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거나 했을 때 그거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준거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등장한 거죠, 여러분들. 예, 물론 이제 법의 목적은 꼭 그렇게 대립뿐만 아니라 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공복리를 또 증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법률이 곧 법인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TV라든가 다른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어떤 법이 만들어졌다, 어떤 법이 개정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법은 대부분이 이제 법률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법하고 법률하고 이제 많이 그거를 구분을 또 못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부분이 이제 헌법인데, 헌법의 내용인데, 헌법도 법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법 안에는 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명령이 있고, 또 이따 보게 될 조례나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이제 법은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법이 더 상위 개념이고, 법 속에 법률 이하 다른 규범도 포함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동일한가,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법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거기서 앱을 깔게 되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치고 앱을 깔게 되면은 이제 검색을 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이라는 법도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이 어때, 여러분들? 다 다르죠. 대부분의 법들은 제1조에 뭘 두냐면은 뭐 법의 제정 목적, 입법 취지 이런 걸 두거든요. 그래서 법의 제정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과 저 법 간에 서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또 중요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달라서 법과 법 간의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조율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준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헌법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현행 법령의 수입니다. 제가 지금 저기에서 법이라고 안 하고 지금 법령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법이 보통은 이제 법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현행 법령의 수를 잠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2020년 7월 1일자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현행 법령에 뭐 헌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 자치법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헌법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러분들? 예, 국가 최고의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하나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법령해서 뭐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등등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이 나와 있는데, 왜 저렇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뭐 사회 시간에 보면은 성문 법규, 그죠? 성문 법규 보게 되면 그 안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또 명령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명령이거든요. 명령.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거기서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을 왜 둘까? 왜 만들까? 법률의 규정만 가지고는 모든 국민들의 그런 생활을 다 어떻게 규제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보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법령이죠. 그래서 그 개수만 보더라도 좀 상당하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거 아울러서 이제 자치법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따지게 되면 지금 12만 건이 넘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런 법령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 다 여기 있는 헌법, 한 건인 헌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법령과 자치법규는 헌법을 향하고 있고 헌법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게 결국 헌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법령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자치법규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그걸 미리 보여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헌법관습법. 예, 여러분들 관습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관습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 보통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그것이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법으로서 법적인 수준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걸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여러분들 헌법관습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이제 2004년에 저도 이제 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은 2004년에 처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하튼 헌법관습법의 효력도 헌법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헌법관습법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있다고 얘기했고요. 예, 이미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헌법관습법과 어때요? 상치가 되는, 그죠? 그것에 어긋나는 뭐 많은 법령들은 결국은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겠죠. 예, 여러분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이제 그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었는데 결국 그게 위헌 결정이 났었는데 그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성문 헌법이었거든요. 저기 헌법관습법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효력이 법률이잖아요. 예, 근데 법률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논리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서울이 계속 오랫동안, 그죠? 예, 조선건국이 오랫동안 지금 그 수도였고 우리의 수도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게 이제 법적 확신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결국 헌법적 효력을 갖는 이제 헌법 관습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배하는, 그래서 위배해가지고 서울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그 헌법 관습법에 어긋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제 미리 드리는 이유는 이제 헌법의 이제 의미와 가치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 예, 일단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은 뭐냐? 나라의 또 뭐 국가의 으뜸가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먼저 근본이 되는 법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도 그걸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통치기관,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기관들이 다 이걸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헌법에서 지금 지켜져야 될 그런 기본 원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근본이 되는 법규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 헌법을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주춧돌이다, 뭐 초석이다, 머릿돌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지 두 개를 넣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지금 밑에 이제 주춧돌이 있고요. 그 주춧돌 위에 지금 기둥이 세워져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저런 주춧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되면 어때요? 건물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그런 그 하중을, 무게를 집안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점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헌법도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좀 있죠,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지금 모습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예. 둘 다 주춧돌인데, 그래서 지금 뭔가를 지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위에서 지탱하고 있는 게 결국 국가입니다. 예. 지탱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 그림하고 달리 오른쪽 그림은 지금 주춧돌의 모습이 약간 굴곡져 있죠. 예, 굴곡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판판한 주춧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돌이 희귀하다 보니까 저렇게 굴곡진 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주춧돌로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 판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기둥을 또 건물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랭이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춧돌의 저 굴곡진 모양대로 기둥을 깎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주춧돌 지금 웃고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웃고 있죠. 그게 이제 헌법이고 그 헌법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기둥이 물론 국가 등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헌법이 어떤 위치를 갖는지에 대한 이해 편의를 위해서 결국은 그 위에 있는 위에 그 나무 기둥으로 있는 것은 이제 헌법 이하의 이제 모든 여러분들 이제 법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아래 주춧돌에.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헌법은 이런 기능,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런 걸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집입니다, 또. 예, 여러분들. 그래서, 집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헌법에 있는 여러 규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또 자세히 볼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때요? 많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수선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처럼 헌법도 일단 우리를 보호하는 집 역할을 하지만 아울러서 어때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역할, 그럴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따 헌법 개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헌법은 최고 규범이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헌법은 한 건이었어요, 여러분. 현행 법령의 수에서 한 건이었는데 그 이하 많은 법령과 뭐 자치법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헌법은 그 이하의 그런 법인 법령의 제정과 그 다음에 개정 방향 그거를 이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위배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정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헌법의 그런 위치와 역할 이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헌법은 정치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일단 헌법은 그 안에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일단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 기구를 두고 그 통치 기구에게 권력을 주고 권력을 배분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금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권력기관들, 뭐 아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권력기관들은 헌법을 통해서 권력을 지금 부여받았어요. 근데 이제 권력을 갖고 있다 보면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권력을 휘두르고 싶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죠. 그런 것처럼
헌법에 의해서 통치기관들이 권력을 배분받았지만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헌법을 보게 되면은 그 권력자들이 통치기관들이 헌법을 바꾸려는 노력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요, 바꾸려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법의 궤도 안에서 결국은 정치가 운영되도록 또 통치기관들이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 권력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 우리는 여러분들 헌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에 도전하는 그런 정치 권력이 등장하면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항해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저항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을 보면 저항권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명시적으로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 권리에 지금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행동이 보일 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학계의 그런 입장이고요. 또 그렇게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항권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 이제 그런 그 집회죠, 여러분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자, 저 당시 촛불 혁명에서 촛불 집회에서 요구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 국민들이 부여했던 권력을 어때요, 여러분?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통치기관이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저렇게 우리가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헌법의 역할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의 역할이요. 일단 헌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법은 수단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을 위한 수단이죠.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리면서, 그죠?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헌법의 그 수단이고 헌법이 또 해야 될 역할, 구실이 또 그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 재구실을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에 뭐를 두느냐가 당연히 재구실을 하려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헌법은 시대 상황과 국민의 생활 감각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죠. 자, 최고 근본 법규라고 지금 우리가 헌법의 의미를 받는데 위치를 받고 역할을 받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감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고 근본 법규로서 근본 규범으로서 어때요? 신뢰가 안 서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헌법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는 규범적 헌법입니다. 규범적 헌법은 이제 헌법이 재구실을 하는 거죠. 물론 나라마다 그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재구실을 할 수 있는 헌법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어때요? 안정과 평화를 주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헌법, 이런 헌법이 이제 규범적 헌법이고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에 반해서 장식적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꿈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헌법 개정이 9차까지 있었거든요. 9차까지 있었는데 8차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그동안에 역대 그 정권을 잡으려고 대통령들이 특히 대통령들이 그것들을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고 그랬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로운 그런 내용을 바꿨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정권 유지와 또 자기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헌법을 바꿨었거든요. 그런 헌법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결국 장식적 헌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이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헌법이 재구실을 해야만
최고 규범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최고 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신뢰 유지 차원. 자, 헌법이 지금 최고 근본 법규라고 했는데, 법이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헌법에 지금 도전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상치가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진 어떤 법령이 만들어졌다.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헌법, 여러분들 재판제도로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헌법에 보면 저거 말고도 또 뭐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 최고 근본 법규인데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중심이 되는 거는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뭔가 딱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잦은 헌법 개정을 또한 금지해야 됩니다. 즉, 그걸 법적 안정성 유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역할을 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헌법의 그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집으로서도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어때요? 또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노후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집을 수선해야 되듯이 우리가 헌법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생활 감각, 그다음에 현실의 그런 환경, 이것이 헌법의 내용과 맞지 않다. 헌법의 내용이 자 지금 국민의 그 법적 감정과 그다음에 생활 환경과 맞지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걸 이제 괴리라고 하는데요. 그 괴리를 해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은 결국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뭔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럴 때는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헌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헌법의 의미 내용을 조금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헌법 변천인데 헌법 변천은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은 그대로 두되 그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죠. 예. 그게 헌법 변천입니다. 예. 그래서 헌법의 의미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헌법 개정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로 보여드릴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이 부분이고요. 예. 자, 일단은 헌법 개정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헌법 개정을 너무 또 자주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법적 안정성에 또 여러분들 위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또 국민의 신뢰가 그만큼 또 저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개정을 엄격하게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또 제한해 놨거든요. 물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둔 규정이고요. 예, 제한해 놨습니다. 특별 정족수를 지금 제한해 놨는데 잠깐 보실까요? 예,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헌법 개정을 하자라고 지금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와 대통령이 이제 발의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30조를 보시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가 의결을 하는데, 제적위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가요, 현재? 여러분들? 예. 자, 지금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을 200인 이상 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에 관한 규정은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보면 지금 300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00명이죠. 그러면 300명의 3분의 2면은 몇 명이죠? 예, 여러분들 200명이죠. 예, 예. 자, 지금 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의 여당이 이제 많은 의석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많은 의석이 해서 뭐 슈퍼 여당이 뭐 등장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어때요? 200석은 안 되죠. 예. 자, 그만큼 까다롭게 지금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특별 정족수 보통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좀 까다롭게 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따져보라.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를 곰곰이 따져봐라. 물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단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당선되기는 참 어렵죠. 물론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당에 소속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정당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이제 당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소신 있게 정말 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건지 국민을 위해서 최고 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의 어떤 정책과 강령에 위배되더라도 좀 소신 있게 국민의 대표자니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런 권한을 준 그런 것에 위배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예,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일단 헌법 개정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재헌 헌법 부터 해가지고 지금 9차 개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 불과 40년 동안이죠, 여러분들. 불과 40년 동안. 예. 그래서 보면 불과 40년 동안 12차례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요. 9차례에 걸쳐서 지금 개헌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은 최고규범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고규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괴리가 있을 경우에 현재 생활하고 헌법의 내용하고 뭔가 괴리가 있고 국민의 법적 감정과 법적 감각과 뭔가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너무 자주 바뀌면 누가 그거를 국가의 최고 근본 법규로서 인정하겠습니까? 법으로서.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역대 우리나라는 이처럼 지금 9차례에 걸쳐서 지금 개헌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예. 그다음 또 특징을 보면 8차에 걸쳐까지 보게 되면요, 여러분 특히 권력자,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통령의 어떤 재집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개헌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장식적 헌법 내용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이제 현재 87년에 9차 개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1987년에 9차 개헌 이후 지금 올해가 202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33년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재헌헌법 이후 지금 9차까지 저렇게 재헌헌법 이후 9차 개헌 87년까지 1987년까지 9차 개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헌법 개정을 너무 자주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 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 많이 어때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30년 동안 9차 개헌 이후 30년 동안 지금 헌법 개정이 없었던 건데 근데 지금 30년이 흘러오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죠? 국민의 법적 감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정치 환경도 바뀌고 여기 보신 것처럼 국민의 생활 감각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가. 예. 자, 개정이 필요한 대표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따가 이제 우리가 헌법의 가치를 볼 때, 두 번째 파트 헌법의 가치를 볼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와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 헌법 제29조 2항 부분에 보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좀 주관적일 수 있고요. 물론 헌법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 지금 주관적인 내용을 썼어요. 예. 요거 말고도 여기 지금 적시한 내용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헌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헌법 제29조 2항인데요. 29조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이 뭔가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2항을 보면 뭐라고 또 있냐면 2항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군인, 군무원, 또 경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을 하다가 다른 공무원을 위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국가를 상대로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를 못하고 따로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보상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 지금 군인, 군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공무원들은 똑같은 직무 수행하다가 다른 공무원들 때문에 피해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뭔가 이게 평등에 어긋나죠, 여러분들. 예, 똑같은 공무원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일반 공무원하고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그죠? 여기 지금 이런 옛날 도시경찰에 나왔던 분이죠. 이런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이 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더 뭐 범죄를 보고 범죄 현장을 보고 범인을 체포하고 그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이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때요?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도 국가배상 청구를 이제 못 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근데 저런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어때요? 어때요?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보호해야 될 군인과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군무원 등인데 그분들을 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인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본 대로 어때요? 실질적 평등에 어긋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위헌이라고 못하죠. 왜 위헌이라고 못하냐면은 요 내용이 지금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헌법 29조 2항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위헌이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헌법 이하의 하위 법령들이 헌법에 위배될 때가 위헌이죠. 예. 근데 이거는 헌법 자체에 들어있다 보니까 위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위헌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상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31조는 뭐를 정하고 있냐면요. 우리 헌법에서, 예. 능력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지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 저 문구만 보면은 여러분도 어때요? 대단히 뭐 능력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없는 대로 대단히 어때요, 여러분들? 실질적 평등을 지금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거 부분도 여러분들 유신헌법 때 들어갔습니다. 요 능력에 따라라는 부분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 능력에 따라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저 능력에 따라는 저 문구가 삽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뭐가 지금 조장이 되고 있냐면 대학의 서열화가 조장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좋은 성적 받은 애는 어때요? 처음부터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여러분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보다 조금 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교육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교육사회학자 중에 비코츠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은 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교육이라는 거는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좀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요. 잘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잠재성을 잘 발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잠재성이 조금 발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제도, 또 그와 연결된 어떤 대학 서열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 20세 전에 그 잠재성이 발휘가 돼야만 좋은 학교에 가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죠. 이게 실질적인 교육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헌법재판소도 여러분들 저 교육에 받을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평등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능력에 따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20살 전에 잠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분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이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거죠. 예. 그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그런 문제가 한다는 겁니다. 자,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요, 여기처럼 예,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금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능력보다는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기다려 왔는지 그 노력을 봅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는 거고요. 못 따라가면 이제 다른 길 찾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20살 전에 일단 잠재성이 발휘된 사람들만 이렇게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는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능력에 따라는 말을 빼고 그냥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 이제 헌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오늘 여러분들 계속 지금 뭐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주요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뭐 공부하느라고 별로 이제 매스미디어는 잘 접하지 못할 텐데 이제 일단 지금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 수도를 이전하자. 예, 근데 이제 그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헌법에 있어요, 여러분들. 헌법 119조, 210조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세종시가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 세종시가 나왔는데 여기 옥상 정원이 뭐 대단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S자 모양의 S자 형태의 용 모양이라고 하던데 여기로 좀 이전하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전하자. 근데 이제 근거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헌법 119조, 120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헌법에 보면 여러분들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가 지금 뭐 세종이 될 수 있다. 이런 문구, 그죠? 또 수도는 세종이다라는 이런 문구를 삽입하자. 그렇게 하면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헌법을 지금 지금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여당하고 지금 현재 야당하고 많이 좀 대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2004년에 이미 지금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헌 결정이 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렇게 문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 뭐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특별법을 만들자. 또 이런 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법. 그래서 2004년에 그 이미 위헌 결정은 났지만 그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다시 또 200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 그 논리대로 헌법재판소 논리대로 또 위헌 결정이 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2004년하고 지금 2020년입니다. 16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요 서울이 수도다 보니까 서울로 너무 과밀화가 되고 있고 서울에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분산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들도 어때요? 물론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지금 수도를 서울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수도를 좀 바꾸자. 그래서 이 수도의 과밀화, 또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 이것이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이런 119조, 1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추구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걸 조사한 것도 있던데 이렇다 하다 보면 결국은 특별법을 만들어도 2004년에 그런 것처럼 2004년에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위헌 결정은 안 날 거다라 해서 이렇게 만들자라는 또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헌법 제72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통령은 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도 국가의 기타 안위와 관련된 주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국민투표 부의권을 한번 행사를 해서 실시를 해보자. 그래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 이런 안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헌법 개정이라는 수단도 결국 헌법이 최고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그죠? 헌법의 규정과 현실 간의 어떤 괴리를 막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계속 몇 주 동안에 뭐 이런 헌법 개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슈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내용을 넣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헌법의 이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헌법의 의미고요. 또 헌법의 역할, 이런 부분이었죠, 여러분들. 헌법의 의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제 헌법의 가치죠. 헌법의 가치. 자, 헌법은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가?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은 크게 전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총강,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 통치기관에 대한 어떤 권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현재 헌법은요. 예. 그다음에 헌법상의 이제 기본 원리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민주주의 원리.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라 국가의 주인은 자, 지금 국민이다.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리고요. 그래서 이하 모든 규정들은 다 그거에 맞춰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우리 헌법 규정을 보게 되면 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또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이 자체 조문을 통해서 법률로 뭔가 정하라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대표가 만든
그죠? 예, 국민의 대표가 곧 국민인데, 여러분들, 그죠? 동일성이죠, 있죠. 국민의 대표가 만든 그 법에 의해서만 지금 나라를 다스려라, 국가를 다스려라는 어떤 법치주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국가 원리가 또 여러분들 헌법상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약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그런 원리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국가 원리로서 이런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런 조문이 여러분들 헌법 119조, 뭐 121조라는 이 헌법 제9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에 대해서 규제하고 개입할 수 있다. 다 누구를 위한 거죠, 여러분들? 예,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요즘 한참 여러분들은 뭐 부모님들이 지금 부모님들만 신경을 쓰시지 여러분들 별로 신경 안 쓰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죠? 요즘에 뭐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이렇게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뭐 고위공직자가 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섬겨야 될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특히 뭐 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가, 그죠? 여러분들, 이분들이 뭐 이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특히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긋난다,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이제 고위직 공무원, 뭐 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뭐 한 채만 남겨두고 집을 다 처분하라라는 이렇게 부동산 처분 공고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권고일 뿐이지, 권고일 뿐이지 뭐 이거 지금 어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저거를 권고해야지 강하게 뭔가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런 내부적인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국가 원리를 또 반영하는 또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한강 주변에 보면은 오늘도 아침에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 뭐 재건축 하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주택 문제가 심각해서 뭐 주택 층수를 좀 올리자, 아파트 층수를 더 높이 올리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35층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어때요? 그 한강이랑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은 누구에게나 다 보장이 돼야 된다. 집 있는 자만 자기가 높이 세워가지고 볼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보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35층의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강 주변으로 어때요? 아파트 층 높이가 똑같죠, 여러분들. 그죠?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어때요? 한강이라는 그런 조망권, 그죠? 그런 부분들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저걸 저렇게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있는 자들만 볼 수 있고, 그죠? 없는 자들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예. 그런 것들의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제안해 놨는데, 이것도 이제 사회국가 원리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법적 근거는 여러분들 헌법 제23조 뭐 2항, 그죠? 모든 국민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23조 1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다 그 법률, 지금 아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에서 이렇게 높이,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약자들, 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 헌법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중학생 분들도 있겠고 또 고등학생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에 헌법 개정이 여러분들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공감대 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 투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 이후로도 또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헌법에 대한 개정의 어떤 기회가 또 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거기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예, 과거의 장식적 헌법, 예, 여러분들 뭐 재헌헌법 이후부터 해가지고 8차까지 오면서 뭐 장식적 헌법의 내용이 많았습니다만은, 그죠? 그 중에서도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7차 헌법 개정 내용, 이제 유신헌법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어떤 회의체에서 우리의 대표인데, 그죠? 또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맞게끔 하기 위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어떤 회의체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제 간선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과 국회의원은 동일시되죠, 국회는. 그죠? 예. 곧 국회가 한 일이 국민이 하는 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런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3분의 1을 선출했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국회를 지금 장악을 한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아울러서 법관도 모든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왕정 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그런 경험을 다시는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권력 분립입니다. 국가 권력을 한 곳에다가 모아두지 않고 각각 다른 기관에다가 맡겨서 세계 기관에다 맡겨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뭘 하기 위한 겁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당시에 헌법을 보게 되면 유신헌법 내용에 국회의원도 지금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여기서 선출할 수 있었고요. 법관도 임명할 수 있었고요. 그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다 그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결국은 입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런 헌법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이제 헌법 이하의 여러 가지 뭐 법률도 받고 그다음에 명령도 받는데 지금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여러분들. 긴급조치권, 그죠? 저게 원래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따르게 되면 헌법보다 한참 하위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법률보다 하위 효력이 있는데 이 당시 유신헌법 때 지금 대통령이 긴급조치권과 관련된 긴급조치법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긴급조치법은 헌법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지시킬 수가 있었어요. 규정들을. 그 내용들을, 권한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령 따위가, 그죠? 법규문으로서 명령 따위가 지금 헌법을 바꾸는,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헌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자기의 입맛대로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정지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헌법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원리가 구현될 수 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중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왜 내용이 중요하냐?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서 아까 제가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법령과 자치법규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에 맞춰서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 입법 방향과 또 정부 정책도 정당성이 인정되려면은 헌법에 있는 규정대로 해야 돼요. 그죠? 지금 행정 수도를 이전한다. 또 얼마 전에 뭐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려워했을 때 지원금 같은 거 지원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작게는 뭐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그걸 하셨겠지만요. 그죠? 예. 이렇게 다 근거가 되는 거. 이거 가지고 현 여당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는 야당이 말을 크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이전. 여러분들, 이미 지금 공공기관은 많이 이전이 됐죠. 그죠? 또 행정수도까지 이전하자고 지금 이게 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것의 근거가 되는 것들도 아까 우리가 헌법 제9장에 나와 있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따 뒤에 볼 텐데.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2004년에 위헌 결정이 났지만 지금 계속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고요. 예. 자, 요즘에 여러분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따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물론 우리 헌법 제11조에 보면은
뭡니까? 평등권을 지금 보장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대단히 조금, 뭡니까? 보장 범위가 좀 대단히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키자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많은 개별 법률 등에 평등권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지만 그렇게 각각 두지 말고 그 평등권을 통일시킬 수 있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종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법으로서 이걸 만들자. 얘가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또 헌법에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또 정당성 인정이 되는 거지. 만약에 헌법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정이 못 받겠죠. 그죠? 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아까 이게 이제 헌법 제9장 내용입니다. 헌법 제9장 내용인데요. 예. 119조에 보게 되면은 어때요? 국민 경제 성장, 안정, 뭐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그죠? 예, 이런 것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120조 2항에 보면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저거 있죠, 여러분들. 저 120조 2항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정당성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119조 2항 같은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 남아공 헌법, 예, 이거 지금 헌법에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 미국 대법관,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좀 어떻습니까, 평이? 예, 참 너무 멋대로 간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죠? 예,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대법관들의 숨긴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미국 그 연방 대법원에 보면 대법관이 9명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 여자분이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있는데 긴즈버그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스 긴즈버그, 예,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찬사를 했더라고, 남아공 헌법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가 약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9차 개헌이 있었을 때가 87년인데 그보다 지금 9년 뒤에 제정됐거든요. 예. 근데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찬사를 지금 보냈습니다. 자, 이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여기 지금 여기 9분이 있죠. 예. 여러분들 9분이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이제 지금 긴즈버그 부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분은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그런 것들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던 분으로 지금 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미국 헌법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이 더 훌륭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을 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헌법 9차 개헌 이후 즉 9년 뒤에, 그럼 몇 년인가요? 1996년이죠. 그때 비로소 제정된 헌법인데 그 내용이 대단히 우수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평등권 관련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지금 평등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치우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평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많은 경우가 형식적인 평등만 인정이 되지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법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 자체적으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에 보면은 실질적 차별까지 지금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뭐 주거를 보장한다, 의료 안전하고 또 의료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규정들은 좀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의료에 대해서 주거에 대해서 집을 하나 주라, 또 나 의료 모든 거 보장해달라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은 지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침.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주거 의료 분류에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의 지침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 주장을 하려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은 이거를 어때요? 추상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 달라, 또 나 이런 의료 보장해 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또 정말 그 헌법이 정말 세계적으로 위상 있는 헌법이다, 정말 멋진 헌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라 국민만, 물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그죠? 인권과 기본권은 다른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지만 아울러서 세계 속에서 정말 발휘가 되는 유수한 헌법으로 평을 받으려면 세계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도, 모든 나라 사람들도 인간인 이상 어떤 누려야 될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헌법이지만, 또 그 나라의 헌법이지만. 그런데 어떤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인권의 주체를, 그죠?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거기는 사람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있는 그런 헌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다음에 뭐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사람은 당연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거 아니면 소송 걸면은요 안 받아줍니다. 자기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이 인권이 침해가 당했을 경우에 가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그 사람을 구제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런 헌법을 보라라고 한 건데 제가 이 내용을 왜 뒀냐면 우리나라 헌법도 세계적으로 위상 있는 헌법으로서 발전되어 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선진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넣고요. 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의 현재 수준을 좀 볼게요. 다른 나라 헌법에 비해서 물론 뭐 9차 개헌까지 여러분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 헌법에 비해서 어때요? 양호하다고 합니다. 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역대 뭐 몇몇 몹쓸 집권자에 저항하며 헌법상의 가치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선조들의 이제 또 선배들의 저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 헌법의 가치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 전 세대가 우리한테 헌법을 이만큼 만들어서 내용을 만들어서 넘겨줬거든요. 또 그 헌법을 지킬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고 또 그 헌법을 우리 후세를 위해서 만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또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결국 헌법의 가치,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가치 있는 헌법을 만들까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브릿지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예, 지나가는 세대,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잘 해서 후세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헌법을 넘겨주고, 그래서 그 후세들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고 모든 개개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후손들이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책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넣어봤거든요. 이게 7월 27일자 이제 신문에 있던 이제 광고 내용인데,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광고 내용이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뭐 우리의 현재는 6.25 참전 용사들이 준 선물입니다. 예, 저거를 좀 바꾸면 우리의 현재 헌법은 우리의 어때요? 선조들, 그죠? 선배들이 준 선물이다. 그 다음에 이런 선물을 이제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평화롭게 지금, 그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저걸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또 다음 세대들한테 저것 같은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이런 헌법을 잘 지키고 수호하고 또 헌법 개정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헌법을 규정을 넣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을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좀 의미가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의 헌법을 어때요? 잘 수호해야 되겠죠. 이 헌법은 우리 선배들, 선조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겁니다. 잘 수호해야 되고요. 또 헌법상에 있는 많은 기본 원리와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많은 인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실현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실현되게끔 정말 실질적으로 실현되게끔요. 예. 그다음에 그런 정착하는 노력이 우리한테 남겨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헌법에 대해서 뭐 많이 정말 중요한 건데 공기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공기가 언제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끼죠? 없어졌을 때, 그죠? 부족할 때 느끼죠. 헌법. 우리 선배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예,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헌법에 대해서 이 강좌를 계기로 해가지고 물론 뭐 더 잘하겠습니다만은 이 강좌를 계기로 해서 헌법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가지고 또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헌법에 대한 어떤 개정의 기회가 왔을 때 헌법을 지키는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그걸 뛰어넘어서 브릿지 역할을 잘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좋은 헌법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았다고 모르겠어요. 예, 좀 이슈를 넣는데 어렵지 않다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긴 시간 이렇게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